이번 영상은 사용자 교육 2편 기준 정보입니다. 메뉴에서 회사를 클릭하면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수정할 수 없는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 회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장과 로고와 인장은 시스템 개통 때 당사에서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규격에 맞게 편집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지 파일의 포맷과 사이즈를 맞추어야 하는데 이미지가 기준보다 클 경우 출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1년에 한 번씩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데 만료일이 한 달 이하로 남으면 매주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인증서 갱신 메시지를 보냅니다. 담당자는 교육자료에 있는 인증서 갱신 방법 영상을 보시고 작업한 다음 만료일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 연동 설정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사업장은 결산을 같이 하고 본점 지점이 자료가 섞이지 않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사업장을 사용할 경우 본사만 쓸 때와 좀 다르므로 당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서와 직위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거래처. 거래처 정보는 내부 상호와 외부 상호로 내부 상호가 있는데 내부 상호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상호를 말하고 거래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상호와 동일하게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 회사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금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호가 동일한 업체가 나올 수도 있어서 미리 업체명과 대표자를 상호에 동시에 입력하고 법인의 경우는 처음 거래처는 그대로 등록하고 나중에 중복이 되는 같은 이름의 거래처가 생기면 이름 뒤에 지역을 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체가 폐업 또는 법인 전환이 되게 되면 앞부분에 이렇게 폐업 이런 식으로 기호와 함께 추가하거나 또는 25일 마감과 같이 내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상호는 거래명세서나 견적서와 같이 밖에 나가는 문서에 업체명에 찍히는 내용입니다. 사업 구분 중 주민번호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회사의 차량을 매각할 경우 사용하게 되는데 내부 상호, 외부 상호, 대표자명을 입력하고 법인 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는 국내에 사업 등록이 없는 외국업체 또는 관리상 필요한 은행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다운로드, 업로드는 일단 엑셀 권한이 있어야 보이고 처음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거래처를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두 개 거래처를 정상적으로 입력한 후 다운로드를 하면 거래처 정보가 엑셀로 내려갑니다.
엑셀의 내용에서 컬럼을 수정하지 않고 아래쪽에 직접 입력해서 자료를 작성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에서 복사 붙이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저장한 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분류 탭은 영업 담당자와 거래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정보는 5개까지 저장할 수 있지만 전송 때에는 2개를 선택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입력할 필요는 없고 계산서나 거래명세서 화면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가 표시가 되고 정보가 없을 때 전송 화면에서 추가로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 거래처 리스트는 거래처의 정보를 엑셀로 인쇄하거나 엑셀로 전환하는 화면입니다. 검색 조건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고 데이터 표시로 출력할 데이터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표시는 A4 용지 가로 양식에 인쇄한다고 보고 맞추어 놓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조회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조건 여신 등록입니다. 이 자료는 매출 또는 매입에서 거래명세서나 발주서 등을 만들 때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위에 중량 소수점 자릿수는 품목에서 계산된 중량값은 정수이거나 소수점 한 자리로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거래처에 정수로만 표시해야 될 때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여신 관리는 관리 여부, 신용 한도 등을 관리합니다. 수주에서 이 여신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데 견적에서 한번 조회를 이번엔 견적에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신 조회를 누르면 여신 한도 금액이 나오고 현재 여신 총액이 나옵니다. 수주 가능 금액이 보입니다. 입력하는 그 내용이 수주 가능 금액을 벗어날 때 자료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승인자에게 보고를 하고 한도를 늘리든지 채권을 회수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신관리는 매년 2월 시기인 1월 1일부터 1월 10일에는 전년도의 2월 잔액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 여신 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담보물은 앞의 여신관리와 관계된 화면으로 담보 내역을 관리를 하고 여기서 입력된 그 환산 금액이 여신 한도에 적용이 됩니다. 거래처 분류, 업종 분류, ABC 분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견적 입력 화면에서 품명, 재질, 표면, 사이즈, 절단 여부, 중량 계산식, 단중, 중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타사의 ERP는 코드 작업을 하지만 우리는 품목 분류를 씁니다.
이 내용을 대강이라도 이해한다면 사전 작업 없이 바로 견적서나 수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품명 정보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품명, 품목, 대분류는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고 사용 여부는 KS 백관과 같이 재질 표시가 필요 없는 품목이나 운반비, 검사비 등은 NO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주력 품목은 재질이 필요하므로 전부 YES입니다. 표면 그룹은 불필요한 품목은 공백으로 표시되어 있고, 표시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표면 그룹을 지정합니다. 사이즈 코드는 사이즈의 구성 요소와 단중표 유무를 표시합니다. 세 글자 이상으로 된 단중표는 코드는 단중표가 있다는 뜻이고, 세 글자로만 되어 있는 코드는 사이즈의 수치를 직접 입력하는 품목입니다. 세 글자는 사이즈의 구성 요소라 보면 되는데, 코일을 보시면 ICO라 되어 있고, 사이즈의 구성은 두께와 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보시면 KPL로 되어 있고, 두께와 폭 길이를 입력하는 품목입니다. 세 글자니까 단중표는 없고 수치를 직접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H빔을 보면 사이즈 코드가 일단 세 글자보다는 기니까 단중표가 있다는 뜻이고, 앞에 기호로 봤을 땐 사이즈의 기호는 높이, 폭, T1, T2 길이를 입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사이즈 단중표가 있고, 비중이 7.85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음 수량 단가 재고는 단위를 말하는데, 수량 단위 개, 단가 단위 킬로그램, 재고 단위 개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입력 화면에서는 이 자료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물론 여기서 단가를 개당 단가로 또는 미터당 단가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량 계산 방법은 코일의 경우 중량 계산을 안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수량을 킬로그램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위트는 중량 계산식이 KPL-00으로 되어 있고, 중량 계산 방법은 두께의 비중을 곱하고 폭과 길이를 곱하고 개수를 곱한 후에 정수로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H빔은 TBL KS로 되어 있는데 단중표가 있죠. 그 단중표에서 1m 무게에 길이를 곱하고 한 개의 무게를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마감한 뒤에 개수를 곱해서 정수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유효 숫자라는 것은 KS 및 지스에서 수치 끝매점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100이 넘으면 소수점이 없고 10에서 99까지면 한 자리, 0에서 9까지는 두 자리의 소수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9kg라면 소수점 둘째에서 그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한 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급이 있는데, 정상품과 B급, K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서 사용합니다. 절단은 입력 중 절단 로스를 포함해서 입력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길이 방향이나 면적 개념으로 절단이 되는 품목은 yes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고 관리 여부는 입출고 시 재고 관리가 필요 없는 부분은 no로 하고 나머지는 yes입니다. no로 하는 부분은 기타 품목 중에 운반비나 가공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분류를 강관, 관이, 염세, 기타, 본강, 선재, 판재, 현강 등으로 7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것은 매출이나 기타 재고 등을 저 분류별로 그룹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참고로 견적 리스트에서 이 분류로 중량과 금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정상적인 견적 리스트인데 여기서 검색해서 전부 선택 누르면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다시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분명, 재질, 중량, 원화 금액을 체크하고 아래쪽에 품목 분류, 강정 분류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간에 그 분류별 그 중량과 금액을 그룹핑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대분류별로 그 품명의 이름을 좀 익혀야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기 방법을 충분히 등록을 해놨습니다. 가급적 영문을 사용했고 불가피한 품목은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취급 품목이 아니더라도 상식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재를 보겠습니다. 판재에 등록되어 있는 품명이 좀 많으니까 탄소강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탄소강 판재를 보시면 후판은 플레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HR 코일, 시트, CR 코일, CR 시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CGI나 GI, EGI 같은 아연 도강판도 있고 GL 갈바륨 강판과 PO 강판도 있습니다. 체크 플레이트,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같은 품목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스테인리스를 볼 텐데 스테인리스는 좀 복잡합니다. 주로 표면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 좀 숫자가 좀 많게 되었고 우선 후판은 플레이트로 표시합니다. 열연 강판, 열연은 여기 보면 1D, 1D 시트, 1D 후프로 표시합니다. 냉연 코일은 2B 코일, 2B 시트 또는 BA 코일, BA 시트, BA 후프 코일, 슬리팅된 소포 코일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되게 그 표면이 좀 많다 보니까 폴리싱이라든지 뭐 이런 표면별로 그 품명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2분의 1 시트 또는 3분의 1 시트, 뭐 H 코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고강도 제품이고, 어, 뭐 헤어라인이라든지 그 밀러, 뭐 TI 블랙, 브론즈, 골드 같은 색깔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보시면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표면이 두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배면을 가공했다는 뜻인데, 양쪽 면을 다 가공한 시트를 말합니다. 다음은 판재 전체를 보고 좀 전에 탄소광과 스테인리스 이외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제품들은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AL을 더 붙여서 씁니다. 뭐 코일도 있고 플레이트,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구리 쪽은 동을 앞에 붙였습니다. 동 플레이트, 동 코일, 시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레이저나 플라즈마 워터젯에 관한 사항인데, 어, 이 절단 제품은 그 형상과 절단 방법을 표시합니다. 뭐 형상은 보시면 모형이 있고 사각, 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레이저이든가 플라즈마이든가 샤링도 있고 CNC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광을 보겠습니다. 판재보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쭉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뭐 알루미늄에 대한 뭐 헥사, 라운드, 스퀘어 같은 게 있고, 음, 딥홀 같이 그, 그 라운드 바에서 내면을 깎아내는 가공 제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DK, 이건 철근인데, 철근 코일, 뭐 밑에 보면 철근도 있고요. 나사 모양, 뭐 코일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프 라운드 바, 헥사 바, 할로우 바는 중간에 그 구멍이 있는 걸 말하고, 옥타는 팔각이겠죠. 라운드 바, 스퀘어 바, 뭐 철근이고, 그 시장에서 되게 탄소광 쪽의 본광은 되게 뭐 마, 마사각봉 또는 뭐 마한봉 이런 식으로 그 흑한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운드 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게 스테인리스 쪽에 맞도록 그 중량 계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관을 보겠습니다. 강관은 탄소광과 스테인리스를 좀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탄소광에는 기본적으로 압력 배관용은 웰디드 파이프와
시밀스 파이프로 나뉘어져 있고, 그 외에 이제 수도용으로 BS 백간흡관, GIS, KS의 백간흡관 등이 있고, 전선관이 있고, 그 다음에 스퀘어 파이프가 있습니다. 구조용 파이프가 있고요. 단관 비계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거푸집용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파이프를 강관을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압력 배관용에 이렇게 웰디드 파이프가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탄소광용, 하나는 스테인리스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탄소광과 스테인리스광이 그 파이프 규격표를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안 본 것들 중에 보면 세미심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SRM 파이프라 보시면 되겠고, 심리스 튜브에 AVR 미니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에버리지 월이라는 뜻인데, 이건 표시하지 않는 것은 에버리 월이라 보시면 되고, 에버리지 월이라 보시면 되고, 미니멈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두께가 저것보다는 좀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중량 계산식을 보시면 10% 정도를 올려서 계산합니다. 스파이럴 파이프는 나순 모양으로 말아서 만드는 대구경 파이프가 되겠고, SU 파이프는 위생용, SUJ2는 구조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이염새를 보겠습니다. 관이염새는 엘보, 보스, 캡, 커플링, 크로스, 프렌지, 니플, 레듀셔, 슬리브 T, 유니온,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즈 코드가 ZZZ 되어 있는 부분은 자유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품목들은 원자재를 주로 다루는 회사에서 피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이즈들을 일일이 그 규격에 맞춰서 정형화를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표시할 때 외경과 두께 정도가 나온다면 그 두 개의 요소 사이에 스페이스 하나를 넣어서 분리한다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선재입니다. 선재는 와이어죠. 와이어 로드는 코일처럼 말아놓은 걸 말하는 거고요. 다음은 기타를 보겠습니다. 빌렛, 블룸, 인고트 이런 것들은 강반 제품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슬라브도 있고 가공비, 검사비, 이런 음반비 등 기타로 사용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DC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질을 보겠습니다. 재질은 지금 13,370여 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질의 구성은 재질이 있고 강종 대분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라 보시면 되겠고 비중이 있고요. 뒤에는 UNS 코드와 그 스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종의 대분류를 이렇게 기타, 동, 성급제, 스테인리스 듀플렉스 200개, 300개, 400개, 600개, 알루미늄, 탄소강, 합금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질의 표현은 재질의 표현 중에 그 여러가지 듀얼 마킹이 있는데, 우선 ASTM과 아스메의 듀얼의 규칙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A 슬래시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 붙어있네요. A 슬래시 SA가 그 ASTM과 아스메의 듀얼 마킹 표시입니다. 그리고 스펙의 듀얼도 있을 수 있죠. 가령 지금 보고 있는 A106B 또는 A53B가 뭐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품목을 표기를 할 때 앞에 ASA에서 그 다 떼고 슬래시 53으로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칸도 적은데 여러 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규칙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종의 듀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TP304와 304L의 표기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ASTM 스펙에서 우리가 그 스펙 넘버와 강종 사이에 스페이스를 하나씩 띄워놨습니다. 예전에는 붙이기도 했다가 대시를 넣기도 했다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는데 A240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240 뒤에 뭐 숫자도 나오고 이건 이제 그 합건 번호 같은 걸 테고, 그 다음에 UNS 넘버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타입해서 강종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외로 잡고 있는 거는 이렇게 240-가 붙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304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이 8.07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304의 비중은 7.93인데 이 8.07이 된 이유가 그 ASTM 판재가 뭐 두께 쪽에 공차가 보면 그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입하는 회사들이 실중량으로 들고 가서 그 중량을 나누는 과정에서 비중이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게 8.07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304의 경우 8.03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과 많이 다르게 움직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뭐 2.71, 2.72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뭐 5단위가 넘어가는 합금강 쪽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걸 좀 높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6061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그 7075 같은 경우는 거의 2.8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비중 부분은 사용하시기 전에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표면을 보겠습니다. 표면은 표면 그룹이라는 게 있고 이 각 그룹마다 표면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걸로 기준으로 본다면 플레이트의 그 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제품의 어떤 가공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필름도 있습니다. PVC라든지 PE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정규 포맷이라 하는 것은 분명이나 이런 데서 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부가적으로 표면에 추가시켜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규칙이 좀 흐트러지는 면은 있는데 어쨌든 표시는 해야 하니까 어, 표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면 그룹을 새로 만들게 된다면 앞에 그 품명에서 봤던 이 표면 그룹에 새로 만든 이름을 넣으면 되고 그 새로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신규 수정 삭제를 통해서 표면명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HB임을 보면 되겠네요. HB면은 이 사이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없는 사이즈가 만들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규 수정 삭제를 통해서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테이블을 사용자가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 때 가능하면 우리 회사에 좀 상담을 하시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못 찾아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다른 회사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프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파이프는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7.85 테이블은 카본이고 7.93 테이블은 스테인리스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이프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스케줄로 표시되어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케줄이 몇 T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웰디드 파이프를 만약에 이제 발주를 할 때 두께를 지정해서 발주를 하게 된다면 파이프 사이즈가 더 추가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할 때 NPS는 호칭경을 말하는데 입력할 수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8A 또는 1과 2분의 1인치 이때는 1과 2분의 1인치 사이에 대시가 꼭 필요하고 OD, ID 또는 밀리미터로 된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은 스케줄 뭐 OS, 뭐 스케줄 40, STD, XXS, 3T, 30 MWT, 미니멈 월 디스턴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두께가 월 시크니스가 3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2.5%, 12점 몇 %의 그 갭이 있으니까 좀 30보다는 큰 숫자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엔 단위를 보겠습니다. 그 단위를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량식입니다. 자, 여기서 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중량식은 사용자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중량식이 알맞은 게 없으면 우리 회사에 상담을 좀 하셔서 중량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판재가 제일 쉬우니까 판재에 대한 그 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트 시트에서 KS 방법으로 무게를 계산하게 된다면 계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KS나 지스에서 정하는 방법이 똑같고 비중과 두께를 곱해서 유효숫자 4자리로 저장하고 폭과 길이를 곱해서 유효숫자 4자리로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서 유효숫자 3자리로 한 개의 무게를 만들고 여기서 곱하기 수량을 해서 결과값을 정수로 만든다. 그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산식은 두께, 비중, 폭, 길이, 개수를 다 곱한 다음에 정수로 내든가 아니면 소수점 한 자리로 표시하든가 이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나 모형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쪽에서는 이렇게 보면 얼마 이상의 두께 50T 이하 이상으로 해서 절단을 했을 때 폭 방향 또는 길이 방향으로 더하는 수치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스펙 정보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텐데 어떤 스펙 기호를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가령 ASTM A106 검색을 하면 스테인리스 심레스 카본 스틸 파이프 이게 하이 템퍼리처 서비스니까 고온용이겠죠. 이런 식으로 스펙의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UNS 코드입니다. 알고 있는 번호를 하나를 넣어서 보면은 이게 이제 S31803은 F51 강종이고 디플렉스입니다. 다음 기준 정보에 영업 메뉴에 화폐 단위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화폐 단위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등록하실 내용은 없을 겁니다. 환율과 LME는 우리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올리기로 했는데 아직 입력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있고 여기 없는 부분들은 등록해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불 조건이 있고요. 가격 조건은 내수일 때는 상차 도착 조건을 주로 쓸 테고 수입일 때는 수출입과 관련된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부대 비용은 수입 부대 비용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수출입 관리번호는 수출일 경우에는 수주 등록을 하기 전에 관리번호가 하나가 부여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수입의 경우도 발주 등록을 하기 전에 수입 관리번호가 하나가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인콰이어리에서 사용합니다. 다음 구매에는 운송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거래면세서나 견적서 발주서 같은 데서 운송 방법을 주로 고객 차량 또는 당사 차량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고에는 재고의 조정 사유, 물류창고, 물류창고는 대개 이제 본사 창고 하나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외주 가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물건을 외주처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외주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방법은 처음 수주나 견적을 작업을 할 때 과거에는 표시하지 않던 포장 방법이 포함이 됐습니다. 필요한 포장 방법을 등록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재고 방법은 아까 품목에서 등급을 사용하겠느냐에 대한 그 등급에서 정상품, B급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공정은 장비를 등록하게 되는데 생산 지시를 하고 결과를 넣었을 때 장비별로 생산량을 집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품질에는 성급협회가 있는데 수주 레벨에서 선급 검사를 지정하고 그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성급협회가 필요합니다. 재무회계에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회계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산 전 시산표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회계 계정 과목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수정 불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사이 이쪽 어느 자리 사이에 끼워 넣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에서 정하는 보조 과목이 없는 게 있고 거래처를 쓰는 게 있고 계정별 보조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 보조 과목에서는 계정별 보조를 사용할 경우에 보조 과목을 등록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입출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은행 통장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거래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이제 매입에서는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할 때 자동으로 분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매입은 상품 예상매입금, 매출은 상품 매출액 예상매출금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매입 쪽에서는 대부분 원재료나 소모품 같은 걸 제외하고는 다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설정에는 귀속 연도가 있고 회계기수가 있습니다. 회계기수는 개업 연도가
연도를 1로 보고 매 해마다 일씩 증가시키는 뭐 결산 기수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해당 연도의 그 기수가 등록되지 않으면 그 전표가 발생되는 세금 계산서라든지 그 현금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료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 다음 해의 기수를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자금관리에서 이 카드를 기준으로 사용 등록과 결제일에 결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가맹점인데 카드 가맹점이겠죠. 카드 매출을 하는 데서는 카드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하는 기준은 지금 예제에서 보시듯이 BC카드도 신용카드와 BC카드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하나는 신용, 하나는 체크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수금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현금화될 때 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동은 아니고 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은행 코드가 있고 지금 뭐 은행 코드는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등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 정보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품목의 분명입니다.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겠고, 뭐 신입사원이 들어오든 사람이 바뀌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나름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여기서 그 중량하게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물건이 생긴 모양이라든지 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참조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조를 해주시고 시스템 도입 초반에는 뭐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품목에 대한 이 기준 정보에 대한 녹음을 벌써 한 5번 만에 이제 5번 정도를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단축을 하느라고 애를 좀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